잠깐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 나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 공으로 훈장받고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 차렷! 멸공! 멸공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았던 사람들. 그리고 무참히 짓밟혔던 사람들. 바로 고문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전 나가서 안 들어오는 법은 없거든요. 최옥선 씨의 남편 서창덕 씨는 군산의 작은 섬 계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고기잡이 배를 타다가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만 했던 서창덕 씨는 14살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바다에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남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고깃배를 탄 창덕 씨는 요즘으로 치면 고3, 19살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더 벌자 꿈 많던 소년이었던 창덕 씨는 조금이라도 일당을 더 쳐주는 조기잡이배 승룡호를 타게 됩니다. 고향 군산 계야도 앞바다가 아닌 저 멀리 연평도 앞바다까지 가서 조기를 잡아오는 배였습니다. 1967년 19 창덕 씨는 그렇게 그 배를 타고 나가 신나게 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밤바다는 춥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그물에 걸리는 고기들이 돈다발이 걸리는 것 같아서 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 조기잡이를 하던 어느 날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선단이 나타나더니 창덕 씨가 탄 배로 접근을 해서 소리를 지르며 총을 들이댔습니다. 잡던 거 놓고 날래 내리라! 그렇게 북한으로 납치된 19살 소년 서창덕 씨는 3개월 정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게 됩니다. 북한에 끌려가면 죽는 줄만 알았는데 다행히 무사히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줄 알았던 이 일은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창덕 씨는 이혼의 아픔이 있던 최옥선 씨를 만나 배다른 자식들을 키우며 15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던 어느 날 군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찾아보니까 어디 동사무실로 가보라 그래. 그래서 동사무실로 가봤어요. 동사무실 가니까 어디 뭐 방공 뭐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끌려간 그곳에서 고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창덕 씨의 당시 진술을 담은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포승줄로 손을 묶더니 양쪽 기둥에 쇠막대기를 걸고서는 양손을 그곳에 매달아 저의 몸이 그 쇠막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됐습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고서는 수사관이 야전 침대 강목으로 저를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20여 분간 가슴이고 다리고 마구 구타하여 나중에는 피를 토할 정도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며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신분 상승 욕구가 팽창하던 그 시절 말단 공무원들에게 간첩 검거는 신분 상승의 통로였습니다. 예전 거 다 뒤져서 또 꺼내서 또 보고 될만하면 다시 보고 결국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창덕 씨.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모든 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성격이 너무 달라 있었어요. 폭력성으로 달라 있었더라고요.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너무 폭력성이라 이거는 아니구나. 못 살았죠. 고문실에 끌려가기 전만 해도 아빠만 보면 웃던 3살 아들도 웃음을 잃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 항상 2명이 따라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제 뒤에 항상 2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간첩 자식이라고 때리고 애들은 빨갱이라고 때리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때리고. 창덕 씨는 그 뒤 24년을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 배를 타다가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배는 이제 안 타셨어요. 이제 배 타던 사람이 육지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죠. 돈벌이도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고물 주스러 댕기고. 그리고 지난 2008년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서창덕 씨에게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 재심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가 철이 없어갖고 아버지랑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아버지 재심 소식은 뉴스로 봤죠.
뉴스로 처음 접했고 아버지가 무죄를 받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 서창덕 씨에게 남은 건 무너진 몸과 정신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요. 아버지가 군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CT를 찍었는데 암이 많은 거예요, 온몸에. 나는 이제 못 믿겠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 나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공적으로 훈장받고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 하지만 서창덕 씨는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뭐 아버지 옆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이불을 덮어주더라고요. 이불이 아니라 잠바였어요, 잠바. 아버지 잠바. 옆에 이불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데 처음으로 잠바를 덮어주더라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38년 동안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살면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 보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선 적어도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도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훈장이 박탈된 정도 말고 이 고문 가해자들은 남의 인생을 짓밟은 공로로 출세하고 또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창덕 씨 같은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틀에 올라가서 고문 받던 거, 물고문 받던 거, 이런 거는 조금 놓치지 않아요. 그대로지. 뭐 오히려 더 생생히 기억나요. 자기들이 만드는 각본대로만 신호도록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고문 시작하는 거죠.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도 고문 가해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던 국가는 지난해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시금 악몽이 소환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지금도 군화 소리만 들으면 나는 트라우마에 빠진다. 옛날에 내가 고문을 당할 때 군화발로 지하실에 내려오는 콩콩콩콩 하고 고문하려고 준비하려고 내려오는 그 군화발 소리. 이런 방구도 없다가 무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느닷없이 하루쯤 나타나서 사과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과거 청산을 한다며 국가기관에게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 이행률을 통계를 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행이 저조하니까 위에서는 쪼아댔던 것이고 기관들에서는 마지못해 실행했던 겁니다. 이 공무원들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어떤 스탠스냐면 나 하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전에는 안 하던 거 나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좀 써먹을 만하다 싶을 때마다 과거사 청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치인들이 자랑하기 좋은, 남들한테 내보이기 좋은 과거사 청산도 좋지만 정말 지금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과거사 청산과 화해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내가 태어난 조국이니까 어떻게 정말 해보려고 조국이라고 생각해보려고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속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대선 국면에서 멸공 챌린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멸공 챌린지, 논란의 양측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 이유가 있고 또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편하게 이 멸공이라는 주제를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멸공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혔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돌아봄, 또 멸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훈장을 받았음에도 연금을 탔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나한테 가해고 잘못을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와서 해야지요. 딴 사람 필요 없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나하고 정면을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지금 만나면요.
쳐다보고 웃고 싶어요. 어느 때는 아, 내가 저놈들 옷을 어떻게 갚아? 이러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죠.